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세월호 1차 구박 작업이 시작된 어제 오전 7시 그때부터 오전 모든 프로그램을 발방하고 특보를 편성한 방송사부터 국내 모든 언론사가 하루 종일 세월호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용사들을 자택으로 불러 문제의 그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재임 기간 중 가장 많은 국민들이 일시에, 그것도 대부분 아이들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상된 사건입니다. 자신의 탄핵 사유가 되기도 했고 국민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그 엄청난 사건의 배가 무려 3년 만에 비로소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인데 다른 일정 다 제쳐두고 숨죽이며 그 장면만 지켜봤을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워서라도 추모의 의미에서라도 자기 치장을 일부러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최소한 부실한 정부 대처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 올림머리라도 그날 아침은 건너뛸 것만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그냥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와 그 유가족들을 다룬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남의 일인 겁니다. 타인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처지를 헤아리고 공감하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었다. 세월호 특검 꼭 해야 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네. 저는 가장 놀라운 뉴스가 그거였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이게 굉장히 심적 부담이 되거나, 어쨌든 본인의 탄핵 사유이게 됐으니까, 트라우마가 되거나, 7시간 가지고, 몇 년을 얘기했으니까, 좋든 싫든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건일 것이다. 계속 봤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더니 그 시간에 항상 오는 머리 해주는 분들이, 그분들은 제가 갑자기 부르니까 간 거예요. 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네, 2014년부터 아주 오래된 충격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았던요. 공감할 수 있느냐.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일부러라도 이날은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놀랍습니다. 본인이 감정이입이 안 돼도, 이날은 여러모로 안 오는 게 좋겠다고 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었어요. 놀랍습니다, 이건. 그래서 세월호 관련해서 쏟아진 수많은 뉴스 중에 이게 뭐 큰 뉴스로 나온 건 아닌데 혹시 아니겠지 하고 찾아봤더니 그걸 궁금했던 다른 기자도 있었나 봐요. 그날 미용사가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네, 또 어제는 특별히 드나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외부인사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미용사 분들이 들어가서요. 눈길을 끈 거죠. 그러니까요. 굳이 참 이해가 안 가네. 자, 첫 뉴스는요? 네, 세월호 인양 작업이 지연됐습니다. 그 이유는 세월호의 자연 선미 램프 부분이 제킹 바지선에 걸려서인데요. 현재 절단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해수부에 따르면요. 절단 작업이 4분의 3 정도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해수면에 12m까지 올라와서요. 목표 높이에 1m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양 관련해가지고 등장하는 전문가들이나 그걸 전하는 기사들이나 사실 우리한테 생소한 단어나 용어가 그렇죠. 너무 많이 얘기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세월호 뒷문이 열린 겁니다. 뒷문. 네, 자동차가 드나드는 네. 문이죠. 네. 배를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테고 안 타보신 분들도 그 배를 해외 수출할 때 자동차가 배 위로 쭉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연히 다리 같은 게 내려오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게 뒷문이죠, 뒷문. 네. 그게 좌우로 하나씩 배 뒤쪽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네.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램프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배를
공중으로 뭐 헬기로 떠서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반쯤 잠기는 배로 떠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밑에 네. 잠수함 같은 걸 받쳐줘서요. 받쳐가지고 예. 떠온다는 건데 그 배가 잠수할 수 있는 깊이가 13m밖에 안 됐네요. 근데 그걸 계산하고 이제 13m 수면 위로 올리려고 했는데 이 뒷문이 10m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m밖에 안 되는데 23m를 잠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잘라야 한다. 자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르는 작업은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자, 닫혀 있었어야 되는데 열린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이죠. 충격을 받아서 예. 열렸겠죠. 좀 큰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나 여하간 이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많은 분들이 세월호 육안으로 보셨을 텐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확인된 구멍이요. 126개나 된다라는 JTBC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곳곳에 뚫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특조위에서도 150여 개 가깝다라고 얘기해왔고 어제 확인된 게 126개인데 반대편에도 구멍이 있겠죠. 반대편에는 원래 있던 구멍일 테고 이 구멍을 꼭 뚫었어야 했냐 가지고 말들이 많은 거죠. 어차피 이 구멍 뚫은 방식으로는 아예 배를 올리지도 못했고 뚫지 않아야 될 구멍을 뚫은 거고. 네, 선체만 훼손된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게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면 건들지 않고 가만히 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 원인들 조사하고 그러는 건데 자동차 사고 났는데 그 자동차 옆면에 구멍을 126개를 뚫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도 특검을 해서 과연 꼭 뚫었어야 했는지 일부러 뚫은 거 아닌지 다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유승민 의원이 어제 관련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자신이 2년 전에 원내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세월호 선체 인양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꺼려했다라는 일종의 내부 고발을 한 거죠. 유승민 후보가 주장하는 게 따뜻한 보수인데 이게 보수 진보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국민들이 죽었는데 안타까운데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버린 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적조 떠들면 좌파다라고 공격을 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버렸죠. 심지어 세월호 유가족조차도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하는 일이 없는 거다. 저는 어제 아침에 이 머리 하는 걸 보면서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쉬어도 참 그거를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게 얼마나 많이 보도됐고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습관처럼 하는 거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그것도 어떤 이런 상징적인 날에는 생각이 안 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굳이 불러서 또 그 머리를 도 안 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외출은 원래 잘 하지 않았고 외부인도 안 만나는 날이었는데도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일 같이 아니, 보입니다. 그 뭐 습관처럼 뭐 예. 그렇게 세수처럼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날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보통의 설마 길에 안 하겠지 하고 내가 쳐다봤거든요. 이날은 안 하겠지 하고 그것도 굳이 같은 그 시간에 바로 하고 있었다는 게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를 다룬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남의 일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교통사고다라는 프레임을 들이댔어. 돈 문제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었죠. 네. 그 유족들에게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악마적인 방식이에요. 사실은. 자, 다음 순요. 네, 지지부진하던 인양 작업이 대통령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결정된 뒤부터 갑자기 속도 내고 있다. 이런 지적 어제도 이건 해드렸었는데요. 뭐 우리도 하고 모든 언론이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 해수부 입장이 나온 겁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요.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다른 변수에 좌거우면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러시겠죠. 네. 특검을 해봐야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수원지법 행정 2단독 김강대 판사가요. 어제 세월호와 관련된 판결 하나를 했습니다. 세월호 때 숨진 교사를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밝힌 건데요. 보훈처 같은 경우에는 단원고 교사 4명에 대해서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결정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유족들이 그런 결정을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을 냈고요. 유족 편을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어제 한 겁니다. 대부분 교사들이 학생들 먼저 탈출시키다가 빠져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유족들은 유공자로 등록을 해달라고 했는데 보훈처는 안 된다고 한 거고 수원지법이 해주라고 한 거죠. 예. 네. 뭐 상식이죠, 사실은. 네. 자, 다음 수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는데요. 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라는 건데요. 김 총장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 수사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수사받고 나온 당일날 아침에 저희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 이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영장 청구되는 각오로 가고 있다. 대통령을 특별히 봐준 게 아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주 초쯤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하지 않는다면 대단한 특혜를 주는 건데, 예. 저는 청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발부가 될지는 그건 법원의 문제고, 그다음부터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최순실 씨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포츠토토 사업권에 개입하려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스포츠토토 지금까지 헌재 심사 내용에도 안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특검에서도 특별히 다루지 않았고, 하지만 저는 여기 엄청난 이권이 있다고 봅니다. 스포츠토토. 여기, 거대한 줄거리 하나 나왔다고 봐요. 사업자가 K토토군요, K토토. 네. K토토인데, 이거 주시한 뉴스입니다. 앞으로 여기서 이제 노다지가 캐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 작년에 K토토 판매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스포츠토토가. 그러니까 2015년에 K토토 이익이 190억대였어요. 그랬는데 2016년에 이익이 2배 늘은 게 아니고 20배 정도 늘었어요. 갑자기. 한 3,700억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1년 사이에. 이게 K토토가 빙상단을 만든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 빙산단은 김종차관이 K토토에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김종차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일단 여기에 그리고 최순실 측근이 순천향대 하정희 교수라고 할 때 이름을 꼭 밝히네요. 하모 교수님이 여기 차장으로 일단 가고, 일단 패턴이 쫙 나오잖아요. 김종차관, 그 다음에 자신의 측근 꽂기, 그리고 스포츠 단 만들기, 빙산단 만들기, 그리고 이 빙상단을 이끄는 이기혁 감독은 장시우 씨하고 친분됐을 뿐만 아니라 삼성에서 돈을 직접 받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의 이사죠. 예, 전무이사죠. 그리고 K토토가 뭔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며칠 전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서 빙산단 사찰했다는 네, 그런 보도 나왔었죠. 보도 나왔죠. 그러니까 그림이 쭉 나오는 거예요. K토토한테 돈을 확, 효과음이 너무 과했나요? 확 벌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스포츠단 만들려고 하고, 거기 자기 사람 꽂아서 뭔가 이권 챙기고, 여기까지 기본이잖아요. 여기서 끝나기에는, 그 정도 이권으로 보기엔 K2를 너무 크게 밀어줍니다. 이게 판매수가 갑자기 3,000개가 늘어나거든요. 인허가를 이렇게 갑자기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 도박 중독자 패턴을 연구하는 용역 보고서도 냅니다. 도박하지 말고 토토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자기가 직접 이권을 챙길 요량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까지 밀어줄 리가 없어요. 최순실 씨가. 이거는 뭔가 본인이 직접 다이렉트로 스포츠 토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챙기려고 했다. 이게 어떤 방식이었을까? 그러니까 K토토라고 하는 민간 위탁 사업자. 민간 위탁 사업자를 빼내고 최순실 씨가 직접 그 e스포츠 토토로부터 이권을 다이렉트로 빼서 드시려고 했던 정황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예,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다. 그분께서. 네, 이 건 같은 경우엔 K토토가 특검에다가 고소고발한 사건인데요. 실제로 스포츠토토 위탁 사업 입찰 조건이 중간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K토토를 쳐내고 뭔가 직접 드시려고 한 정황과 이것들이 앞으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나왔던 사업들하고는 종류가 좀 다른 거죠. 규모도 다른 거고. 이거는 사람들을 토토로 끊임없이 사게 하고 그 수익을 자기가 홀랑홀랑 먹으려고 했던 구조적으로. 새로운 거 나오면 다 큰 덩어리 하나. 지켜보시고. 이 뉴스가 너무 조그맣게 취급되고 있어요. 응? 특수본에서 이제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20일에야 고소인 자격으로요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여기 뭐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20일 현장 투표 마감 직후에요. 민주당 경선 자료가 미확인 자료가 SNS에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고요. 민주당 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조사위를 꾸리고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요. 형사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뭐 경선에 들어가면 각 당의 자원들이 계속 나올 텐데 지금 이제 1등 후보가 있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고 제가 보기엔 근데 이건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예견된 사고예요. 왜냐하면 참관인이 1,000명이 넘거든요. 1,000명이죠 거의. 예. 근데 이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 많고 통제가 안 되는 1,000명인데 이 1,000명들이 다 봤거든요. 결과를. 전국에서. 우선 1차적으로는 민주당 선관위 잘못이 맞죠. 이 참관인들이 자기가 본 걸 서로 카톡으로나 공유하지 못하도록 관리했어야 되는 1차 책임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생각해보세요. 개인들이 자기 개인 카톡으로 이거 돌려보면 막을 길이가 없어요. 막을 길이. 어떻게 합니까? 뭐 소송을 합니까? 현장 체포를 하나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처음부터 투표 즉시 개표하고 공표하자고 룰을 정했어야 돼요. 현실을 막을 수 없었다면. 근데 이때 이제 각 캠프가 현장에 이 투표가 먼저 발표됐을 때 경우에 자기한테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리할 수도 있지만 불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 이제 나중에 본투표에 영향을 줄까봐 이미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중에 한 번에 공개하자고 각자 유불리를 따져서 그때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각자 캠프의 유불리를 따져서 그렇게 가자고 각자 캠프가 합의한 만큼 그만큼의 책임이 각자 캠프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어느 한쪽을 탓할 일이 아니다 이건 보니까. 정답은 그냥 통제 못하면 즉시 공개 발표했어야 한다. 제가 보기엔 그렇고 누굴 탓하기 애매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른 당에도 없으란 법이 없죠. 예. 대선 관련해서 또 뉴스가 있나요?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요 보수 족통 놓고 소송전을 벌일 기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바른정당이 자신들을 향해 가짜 보수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요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 냈거든요. 그래요? 네. 재미있는 뉴스네요, 이것도. 가짜 보수.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당신들은 가짜 보수다라고 공격하는 경우에 그런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예, 회당 1억 원 지급하라. 이렇게 우선은 소송을 낸 건데요. 네. 지난달 8일에 바른정당 대변인이던 장제원 의원이 가짜 보수인 새누리당과는 어떤 통합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불거진 일입니다. 뭐, 이 소송은 그냥 상징적인 거네요. 네. 짜가 보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가짜 보수라고 하면. 이게 가짜에 해당되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짜 보수라는 정도의 정치적 공세를 법원이 하지 못하게 막을 리가 없거든요. 제스처인데 감정이 상한 거죠 서로. 예. 이건 재밌는 일이긴 합니다만 법원이 이걸 판결할 리도 없고 서로 그런 말을 안 쓸 리도 없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바로 이 가짜 보수 소송전에 해당 당 중에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실 거거든요. 네. 자,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대선 후보들을 인터뷰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은
보수 진영의 후보군 중에 현재 기준으로는 선두 주자입니다. 요즘 굉장히 한편에서는 욕을 많이 먹고 계신 분이죠. 홍준표 경남도지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욕 많이 드시고 계시죠?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때문에 제가 욕을 좀 듣고 있죠. 예. 왜 그렇게까지? 아니, 그렇게까지가 아니고, 그 사실이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제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마주보고 방송하는 게 참 오랜만입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도지사님. 예, 옛날에 내 당대표 시절에 한 2시간 반 동안 낙곰수 했죠. 그때 정봉주 의원하고. 예. 그때도 그때지만 사실은, 처음 방송을 같이 한 게 10몇 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렇죠. 네. SBS에서. 네. 그리고 그때는 별 힘도 없는 야당 정치인 중에 한 분이셨죠? 그때는 힘 있는 야당이었죠. 아니, 본인은. 나는 힘이 없었죠. 그러니까요, 본인은 별 잘 나가지 않는 야당 정치인 중 한 명이었고. 근데 이제 보수 후보군 중에는 대선 지지를 하고 있어요. 기분 좋으시죠, 일단은?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지금부터가 걱정이죠. 지금부터가 뭐 본선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선 아직 경선 안 끝났는데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경선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면 도지사로 돌아가면 되지. 그러니까 간단하지. 그건 뭘 이리저리 재고 그래 살 필요는 없죠. 작년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금 보수 후보군 중에 1위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9월달에 뭐 시력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반기문 사무총장 뭐 다 살아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청와대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네, 이제 청와대가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까. 만약 청와대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재판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대선 후보군들도 다 알아서 나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웬 떡입니까? 웬 떡이 아니고 그게 이제 사람 팔자의 문제. 사람 팔자. 아니 그래서 혼자서 그런 생각 하셨죠. 이러다가 나한테 기회 올 수도 있겠다. 그죠? 이러다가가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이 작은 나라 대통령도 그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도 절에 몰락하는 것도 나는 하늘의 뜻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나오신 겁니까, 출마를? 1000명을 받아놓은 거죠. 받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그게 아직 1000명까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지막에 가봐야 알죠. 내가 후보에 머물지 대통령이 될지 그거는 마지막에 가봐야 알죠. 그건 그런데 오늘은 참 김어준 씨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말만 함부로 해도 돼요. 발언 함부로 해도 돼요. 아니 제가 원래대로 그래 하는 것이 아마 정상일 거예요. 제가 예의 안 갖춰도 돼요. 일이 예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조심조 씨. 예? 아니 예우를 안 해줘도 되는데 원래 뭐 김어준 씨하고 방송할 때 김어준 씨가 질문지대로 방송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내키는 대로 물어보세요. 제가 굳이 또 예우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요즘 미움 엄청 받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도지사님이 원하시는 대권을 향해 가려면 이 비호감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비호감도가 1위예요. 나는 호감도 비호감도 그거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원래 호감도만 따진다면 일을 하지 않으면 호감도가 1위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반대자를 만들지 않으면 호감도가 1위예요. 그래서 나는 정치를 하거나 그리고 도지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도 호감도 비호감도 가지고 그거 나는 따지질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당선되기 전에는 아니 내가 이야기하면 좀 당선이 되려고 하면 아니, 당선하고 호감도하고 그 지지도는 틀리다니까. 그건 내 그랬으면 이야기를 좋겠긴 하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 입장이
호감도만 따지면 탤런트를 내세우는 게 제일 호감도가 낮죠. 그분들은 출마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출마를 안 해요? 예? 지금 탤런트도 출마를 하죠. 그 출마해서 당선된 분도 많죠. 그리고 네, 당선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지금 앉아서 인심이나 쓰고 좋은 말이나 하고 일 안 하면 호감도가 1위예요. 아니 근데 이 비호감도는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가 아니라 대통령 이 사람을 안 돼 할 때 첫 번째로 배제되는 명단이 첫 번째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지. 그거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비호감도가 얼마나 높았어요? 예? 비호감도가 얼마나 높았어요? 단둘이 붙을 때고요. 그래 게다가 아니. 그리고 끝날 때까지 힐러리가 호감도가 최고였지. 두 사람 비교를 하면. 이 호감도 힐러리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니. 뉴스를 잘 안 보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호감도 비호감도 보고 뽑으려면 네. 그건 탤런트 선발대회지. 어쨌든 나라 이거 운영하는 대통령 선발대회는 아니죠. 이거 극복을 하긴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극복이 아니고 네. 시간이 지나면 네. 그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광적인 지지계층만 답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국민 90%가 답하지 않아요. 원래 그래서- 여론조사가 항상 10% 정도입니다. 아이 그건 그렇지 않은 게 네. 응답률. 4강에 말하자면 각 당의 대표를 다 정해지고 난 뒤에 한 일주일 뒤에 하는 여론조사가 그게 진짜 여론조사지. 지금 앉아서 후보들 열 몇 명 엮고 이 누굴 지지하느냐 묻는 여론조사 형태는 그거는 인기투표지.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는 나는 믿지도 않고 그럼 그런 여론조사 믿었다면 내가 국회의원 4번 할 리도 없고 또 경남지사 2번 할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은 편한데 숨어 있는 보수표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응답률도 좀 낮고 지금 현재는 이제 진보층이 적극 응답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요. 진보가 아니라 좌파죠. 좌파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지만 그거 가지고 지금 다툴 일은 아니고. 근데 이 보수표가 숨는 것도 하나의 여론이거든요. 왜냐면은 적극적으로 투표소로 향하는 동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성향을 드러내기가 부끄럽다 좀. 부끄럽게 이 보수 정치인들이 만들어버린 거죠. 그거 여론 맞습니다. 경향성 맞는 거고. 경향성을 지금 수치야, 보는 거지. 수치 앞으로 흔들릴 수 있죠, 물론. 아이 그거 내 불러놓고 그거 물으려고 지금. 그러니까 제 말은 하는 건 뭐냐면 아니잖아요. 보수가 자랑스럽게 튀어나와서 찍을 후보가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봅시다. 아직 시간 많으니까. 근데 당내 경선은 이기는 거 확실한 겁니까? 지금 당내 경선을 보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당내 경선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하면 7월까지 하겠죠. 네. 8월 한 중순까지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러고 난 뒤에 12월 대선을 봐야 되는데 거의 1년 동안은 경선 대선을 치르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불과 60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당내 경선은 지금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당내 경선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지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경남지사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단일화 얘기 계속 나오던데 바른정당하고 단일화를 하는 겁니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대선 구도가 짜여지지 않으니까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수 후보들 지지율이 합쳐서 잘 안 나오는 편이니까요, 그죠? 그거는 보수가 아니라 우파 유권자들이 대답을 안 하기 때문이죠.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잘 안 가게 된다는 건데 여하가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나셨잖아요. 단일화 문제 얘기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그거 이야기 다 할 것 같으면 곤란하지. 막 물어보라고 하시면서 이 정도 여기서 좀 아니 그거는 일방적으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김무성 대표하고는 15대 때 국회 96년도 처음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원내대표 당대표를 같이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저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합의가 있었나요?
편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당이 지금 그 별거하고 있지만은 편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거 선거연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바른정당의 후보하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거연대를 해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맞다고 합니다. 네. 내가 신무성 그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제가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한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게 그건 예의고. 그래서 선거연대를 내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당을 통합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대선 전에 당이 통합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 이제 내가 쭉 이야기를 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던가요? 말 말고 뭐 제스처라도 알려주셔야. 그거 이야기하면 김무성 대표가 또 입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말 말고 제스처로 이렇게. 제스처 이야기해도 똑같잖아요. 싫다고 하던가요? 아니, 싫을 이유가 없죠. 같이 사는 거니까. 싫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같이 사는 거니까. 하자고 한 거군요. 네. 하자고 했는데 남경필 도지사는 후보 단일을 안 한다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죠. 후보가 되는 사람하고 그 당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끼리 이야기해서 정하는 거니까. 유승민 후보는 한다고 하고 남경필 도지사는 안 한다고 하니까 유승민 후보가 되는 게 낫겠네요.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저는 누가 되든지 옛날에 같이 그 당에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이야기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단일화 하자고 하면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이 조건을 맞추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룰로 단일화할 것인지. 그거는 후보 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룰 가지고 싸우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룰 싸워 불리해도 받아들이실 거예요? 룰 가지고 싸울 그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긴 하지만 보통은 자기가 후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단일화에 나서잖아요. 아니 자기가 된다는 전제하에 단일화에 나서긴 하지만은 그때쯤 가면 절박하기 때문에 서로가 욕심을 부릴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절박하잖아요. 도지사님도 마지막에 욕심을 내려놓고 분리해도 응하실 생각이에요? 불리하고 유리하고를 떠나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안 되는 게 이제 안 돼야지 우리 김어준 씨가 바라는 후보가 되겠죠. 아니요, 전 되길 원합니다. 왜? 돼서 깨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어준 씨가 바라는 대로 전국이 또 안 흘러갈 수가 있어요. 내가 쭉 봤는데 옛날에 낙검수 할 때부터 김어준 씨가 의도하는 대로 절대 전국이 안 흘러갔다고. 도지사님이 원하는 대로 된 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나는 내 원하는 대로 다 돼 왔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김무성 전 대표는 국민의당하고도 연대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모르죠. 중도 보수 중도 우파 대연합을 지금 김무성 대표는 아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지사님도 머릿속에 국민의당 있어요? 그럴 상황이 오면 그럴 수도 그렇게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국민의당까지도. 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은 현재 기준으로 하면 안철수 후보가 유력한 편인데 안철수 후보하고 혹시 만나보거나 교감해 보신 적 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하고 조용히 이 얘기를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두 분이 별로 안 친한 사이잖아요. 박지원 대표하고는 아마 김어준 씨 생각하고는 좀 틀릴 거예요. 저하고는 친합니다. 네, 아니 좀 다르게 알고 있는데. 다르게 알고 있는데 예. 국회에 있을 때도 이야기가 통하는 사이입니다. 박지원 그 대표 정도가 되면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서 최고 고수입니다. 그래서 고수끼리는 말 안 해도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고수라는 말을 저한테 하고, 그리고 동시에 고수인데, 뭐뭐다. 얘기할게요. 요물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요물이다.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게 그 만수를 가진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네? 아니, 요물이다 한 다음에 그 뒤에 쭉 이어진 얘기도 있었죠. 그게 만수를 가진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영원히 상대편일 줄 알았죠, 영원히. 이번에 아니야. 손을 잡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니, 만약, 박지원 대표하고 손을 잡게 되면,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영원한 정권이 탄생을 하니까 그건 참 좋은 거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호남에는 많을 거예요, 아마. 자유한국당하고. 많겠죠.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 손잡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은 탐탁지 않을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 그 지지 세력도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판을 어떻게 짠답니까, 이걸?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제가 지금 그렇게 될 경우도 극단적인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그 뜻이고 가능성 중에 하나다. 예. 그러면 정치인 안철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중에 어쩌면 손을 잡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정치인이라고 보기에는 참 순수하신 분이죠. 정치인을 보기에는. 네. 도지사님하고는 다르게. 저는 순수하다기보다도 네. 꾸밈없이 사는 사람이고 김원준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지사님들 막 사시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처음에 출마하신다는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도지사님을 안 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십몇 년 전부터 아주 오래됐는데 도지사님을 하시는 거 보고 아 저렇게 도지사로 앞으로 평생 정치 인생을 평생이라보다 정치 인생을 저걸 마감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현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본인한테 잘 맞고 편한가 보다. 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선으로 아니 예. 경우를 보면 예. 중국은 하방제도가 있습니다. 하방 예. 시골로 내려가는 중국의 주석이 되기 위해서 중국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방 과정을 거칩니다. 대통령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도 예. 복건성하고 두 가지의 그 성의 성장도 했고 샹하이 당에 그 샹하이 거기에 당서기도 하고 도지사 하실 때도 곧 지방 대통령 행정을 다 알고 난 뒤에 국가주석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정치꾼들이 대통령 되는 시대라기보다도 예. 지사나 지방행정의 책임자가 일정하게 실적을 쌓고 난 뒤에 행정을 알고 중앙정부를 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지사 할 때부터 이미 요 경력을 쌓아서 다시 대권에 도전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표정이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때는 여기서 끝내자 하신 거 아니에요? 조준 씨는 전부 이제 세상을 지금 코미카이 보고 사니까 세상을 코미카이 보고 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아니 많다는 그때 걸 내려가실 알아야 때만 하더라도 정치가 나 더 이상 정치가 끝나도 정치 안 해 하시다 갑자기 도지사 기회가 내려서 확 내려가신 거잖아요. 지금 바꿨어야 정치를 되겠어요.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왜 하고 그랬나 하면 저하고 그때 방송하자고 그때. 아니, 그때 제가 이제 선거에 떨어져 보기는 사실상 처음이었거든요. 예. 동대문서 떨어지고 내가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동대문을 바꿔놨는데 마지막에 동대문 사람들이 배신했다. 이 생각 드니까 이젠 정치 그만했으면 한다. 이 생각도 배신한 게 했어요. 아니고 동대문 사람들이 버린 거죠. 그렇죠. 실컷 십몇 년 시켜먹고 예. 이제 버렸는데 일 잘 못하니까 버린 그래서 일 잘못해서 버린 게 아니지. 지금 동대문 가봐. 동대문 얼지역에 가보면 그게 강남처럼 돼 있어요.
그거 내 있을 때 다 한 겁니다. 섭섭하시구나. 머리 맞았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버림받았지. 그러니까 네. 괘씸하지. 그런데 그래서 안 하려고도 생각을 해보고 김어준 씨하고 내가 방송하자고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잖아요. 우스갯소리는 몇 달 동안 몇 번이나 전화하셨는데 안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꼭 하자고. 재미있게 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 보궐선거 기회가 생겨가고 그래가지고 고향이니까 예. 고향이니까 교회에 와서 도지사 하시고 요걸로 마감하시려나 보다. 그거는 김어준 씨 생각이지. 아니 그때 내려갔을 때 그랬잖아요. 요걸로 마감하려고 그런다고. 아니지 그때는. 여하간 예. 그런데 저는 갑자기 아니 뭐 정치인이 자기한테 기회 잡아야죠. 근데 갑자기 올라오셔가지고 의아하기도 했지만 올라오실 때 도지사 자리가 아깝진 않으셨어요? 도지사? 아니 내가 이야기를 좀 그거는 좀 이야기할 테니까 네, 중간에 끼어들지 마고. 네. 도지사 4년 4개월 했어요. 예. 보궐선거 내려갔어요. 4년 4개월 동안 경상남도 빚이 1조 3,488억이었어. 예. 처음 인수할 때. 예. 근데 거기에 경남도에 땅 한 평 안 팔고 그 다음에 건물이나 자산 하나 안 팔고 행정개혁, 재정개혁만으로 내부개혁으로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지금 빚이 없어요. 처음으로 지금 광역단체가 빚이 없어진 게 처음입니다. 빚이 없어지고 지금 금년부터 원래 법령이 없었어요. 흑자도정을 하려고 하는데 흑자도정을 하게 되는 법령이 없어가지고 행자부 요청해서 법령을 새로 만들었어요. 금년 2월에.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상남도가 지난 40년 동안 기계공업, 조선공업으로 먹고 살다가 그게 쇠락을 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50년 동안 먹고 살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금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50년 먹고 살 게 생깁니다. 50년 미래를 다 했고. 네, 자랑은 20초만. 아니, 가만히 있어봐. 예, 이제 좀 가만히 있어. 그 방송 나왔으면 나도 할 이야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홍보기 서민 예. 복지 기회를 난 그 복지 정책을 가난한 사람 못 살고 힘든 사람한테 도와주는 게 복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민 복지 정책을 4년을 해서 경상남도의 힘든 예. 그 학생들 내가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는 내가 없어도 잘 굴러가게 세팅이 됐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더 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 도지사로 돌아갔다고 아니 예선에 떨어지면 예선에서 떨어지면 그렇죠. 도지사 한 1년 2개월 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선에 떨어지면 돌아가서 이제 한번 임기 채우는데 그렇죠. 할 임기를 일을 다 채우는데 했기 때문에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재선에도 별로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선은 경남은. 출마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지 그 대선 출마를 못 하는 거지 예선 떨어지면. 아니, 제 말은 도지사를 다시 출마를 안 하실 거냐고요. 떨어지고 나서는. 에이 떨어지면 도지사 출마 안 하죠. 아, 도지사도 안 하고 더 이상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거네요. 아니 끝날지 안 끝날지 그거는 김어준 씨는 보면 반대 입장에 있으니까 내 정치 인생이 빨리 끝나기를 지금 아니에요. 바라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잘 맞는 인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계속 오래 하셔가지고 욕도 많이 드시고 욕을 많이 먹으니까 반대편으로부터 내가 요즘 살이 좀 찝니다. 살이 많이 오르셨어요. 예. 욕을 많이 먹고 계시다는 건 아시죠? 아니 그럼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망자 모욕에 해당되는 그게 사실 여부를 지금 다툴 생각은 없고요. 제 말은 그게 망자 모욕처럼 들리는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거기다 대놓고 때리시는 이유는 그게 기본적으로 집도끼리를 우선 잡으려고 하는 전략인 겁니까? 그게 전략이 아니고 묵하신 거예요? 아니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전직 대통령께서 640만 달러 받았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팩트인데 그 640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돈은 전부 환수를 했어요. 전두환 돈도 환수를 하고 뇌물을 받아만 국가에 환수를 합니다. 근데 그 돈은 지금 환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640만 달러라는 예. 돈을
환수를 하는 게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네. 저는 이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는 어차피 저희가 설명을 해봐요. 이게 입장차가 좁혀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노무현 재단이는 여기서 하겠죠. 근데 제가 예,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거를 때려서 본인한테 유리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유리한 게 아니고 그게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유불리를 떠나서 그건 사회 정의에 안 맞잖아요. 그럼 전직 대통령은 640만 달러, 그 한 70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그럼 그걸 받고도 그걸 갖다가 사회 환원도 안 하고 그래 한다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 대목 저도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할 말이 많은데 그 돈이 그거는 그쪽 캠프나 혹은 노무현 재단에서 할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하지 않는데 제가 저기 나오신 도지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고 많은 사회 정의 중에 그 사회 정의 본인 생각에는 사회 정의라고 하는 걸 때리는 이유는 후보가 문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같은 그 일리 있는 말이죠. 문재인 후보가 적폐청산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2인자로 있던 그 당시에 정부는 적폐가 없었느냐. 응? 내가 또 뇌물로 시작해서 뇌물로 끝난 뇌물 정권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그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긴 그게 할수록 본인이 지금 재판이 걸려있는 것에 대해서 공격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 공격권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나한테 공격하라 이거야. 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희정 지사 뇌물로 정권 출발해서 그 박연차 뇌물로 끝난 정권이 노무현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바다 이야기라든지 그 많은 조 단위의 돈은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도지사님 지금 잠시 쉬었다가요. 3부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3부에서도 도지사 홍준표 도지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호준입니다. 욕이 넘쳐나네요. 도지사님 욕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일 가서 하니까 나는 아니에요. 거기에는 전혀 출국에 사회인들이 지금 방송을 듣다가 도지사님한테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호감 하실 겁니다. 비호감이라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비호감이라고 됐어요. 지지도하고는 달라요. 모델이 트럼프십니까? 모델이 아니지. 또 홍준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아시죠? 지금 과거 제1당, 과거 여당, 그리고 보수 제1를 하고 바른기도 많이 드리고 부드럽게 하고 이러고 아니 있습니다. 좀 뭐 세게 해도 돼요. 아니 이제 후보 되시면 이제 아직 후보도 안 되셨잖아요. 아니, 후보 안 모르잖아요. 뭐 안 되면 편하고. 김종인 전 대표가 변수가 됩니까? 변수라기보다도 민심을 움직이는 데는 아마 큰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김종인 전 대표하고 뭔가 손을 잡거나 그럴 생각이 있으시구나. 김종인 전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변수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제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김종인 전 대표께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거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데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실 생각이십니까? 손을 잡고? 그건 내 후보가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구상이 있으시구나. 아니요. 원래 이제 그런 구상 속에 들어온 사람은 칭찬하고 아닌 사람 막 욕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질대로 하면 그냥 한 대 쥐어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네, 오늘 많이 참고 합니다 지금. 저도 승질대로 하면 막 말하고 싶은데요. 제 후보라 참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하여튼 성질대로 하면 김어준 씨 한번 쥐어받고 싶은데. 후보만 해보세요, 저도. 내가 많이 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됩니까? 그거는 문재인 의원의 의중이겠죠. 전 의원의. 그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예. 근데 야당, 일반적으로 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동정심 보수 쪽에서 잃어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한테 불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문재인 캠프에서 그거 열심히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불구속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쪽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이번에 대선의 변수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그것도 큰 변수 중에 그렇죠. 하나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구속되면- 그 문재인 그 후보가 예. 지금 가장 세다고 하니까 예. 검찰에서 눈치를 보고 있겠죠. 그 후보 진영에서 어떻게 요청을 하는지. 그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구속이 되면 거기에 라는 여론도 생기고 동정심도 생기고 꼭 굳이 구속까지 해야 되겠냐는 여론이 TK 정서상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님한테 저는 그 대통령 신병에 대해서 유불리를 정치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옳진 않지만 순수 생각을 사법적으로 네. 판단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지금 구속- 검찰이 하는 거 보니까 순수 사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뭐가 옳은 겁니까? 네. 순수 사법적으로 판단하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탄핵을 이래 국회에서 받고 헌재에서 심사를 할 때에도 확정된 증거가 없다. 말하자면 크게 몇 달간 조사를 해도 현금 한 푼 자기가 챙긴 거는 없거든요. 나온 거는 없잖아요. 말하자면 최순실이가 이제 이득을 가져갔는데 그 최순실으로부터 받은 것은 몇 벌입디다.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도지사님한테 그런데- 불리한 말씀이라서 아니, 제가 듣고 있는 약간 겁니다. 계속 가만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그런데 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편들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난 늘상 이야기를 해왔는데 내가 DJ 노무현 10년 동안 당한 것보다도 박근혜 4년 동안 당한 게 더 많습니다.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 4년이 DJ 노무현 10년보다 내 정치하기가 더 힘들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했는데 제가- 예, 그런데 아이 그 감정적으로 하면 내가 편들 필요가 없는데 순수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꼭 저것이 파면당했어야 할 일이었는가. 헌재 판결도 마음에 안 드시고 그렇죠. 마음에 안 그게 드시고 1차적으로 헌법적 재판으로 맞는 것인가. 예. 아, 첫-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법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사법적으로 증명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검찰이 기소한 거는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기소한다고 다 유죄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데요. 그런데 자, 예. 그걸 두고 지금 또 이제 그 신병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걸 갖다가 순수 사법적인 측면에서만 검찰이 바라봤으면 좋겠다. 예. 이런 그러면 생각인데 그러면 그게 구속이 맞나요? 불구속이 맞나요? 그거는 그 검찰에서 판단을 하겠죠. 순수 아니 나는 그 검찰 이야기를 출신이시고 법률가 아닙니까? 순수 사법적인 판단을 요즘 하시면 검찰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풀은 바람이 불면 눕는데 요즘 검찰은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 검찰이 이야기를 어떤 했어요. 판단을 할지 말고 도지사님이 보시기에 순수 사법적으로 이게 구속되는 게 맞습니까? 불구속이 맞습니까? 내가 그거 이야기 안 할랍니다. 아니 평소 도지사님 제가 아는 십몇 년 동안의 성향대로면 이거 구속 수사를 주장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세요. 증거 아니 예. 김어준 씨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뇌물죄 혐의도 아니 재판 받고 있잖아요. 혐의로 이재용 근데 부회장 그게 구속됐잖아요. 김어준 씨가 재판 받는 게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지. 그런 얘기 말고 응. 박근혜 전 말이 자꾸 대통령의 꼬이는 것 같은 정확히 이야기. 저는 안 꼬이고요. 음. 도지사님 저 빠져나가시려고 그러는데 구속 수사가 맞습니까? 불구속 수사가 맞습니까?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나 그 의견도 이야기 안 한다고 정치인이 했잖아요. 의견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중요한 아니 상황에. 그거는 요즘 검찰이 하도 하는 게 여론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면 구속돼야 되는 게 맞죠? 이야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에이, 참나. 그러니까 지금 평소 성향대로면 구속 수사 주장하셔야 되는데 친박 지지자들 표 때문에 지금 말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당내 경선을 하면서 친박에 기대어서 경선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속 수사 이미 주장 못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당한 것이 탄핵당한 것이 친박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내 경선하면서 친박 눈치 보면서 경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속수사 주장을 못 하시는 이유는 못하는 게 아니라 요즘 검찰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오늘 10시 반에 검찰 개혁하는 거예요. 만약에 발표를 할 거예요. 구속수사로 결론이 나면 그것도 문재인 전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라고 보실 겁니까? 그건 별로 유리한 것 같지 않은데요? 나는 그 정치적 판단을 했다 그래 봅니다. 구속수사는 야권에 불리하고 이 보수 진영이 좀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따져도. 아마 그래 되기가 또 어려울 모르죠. 부속수사, 나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도 파면된 이 시점에서 자꾸 목소리가 들어가시고. 대통령 신병 가지고 정치적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 정치권에서 그거는 온당치 못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냥 순수 사법적인 측면에서만 순수 판단해서. 사법적인 판단으로 구속수사가 맞죠. 아니 그거 내가 이거 딴 거 물으라니까.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사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니까. 아니 그거는 요즘 검찰 첩상의 자식도 아닌데 눈치를 너무 보니까 눈치를 안 보면 구속수사 하겠죠. 내가 그 눈치를 안 보면 글쎄 난 그거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사님,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사님 약간 김어준 씨 계열의 사람들은 박근혜가 파면도 당하고 징역도 가고 구속도 되고 그래 하는 게 아마 그 통쾌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어준 씨가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무려 5분 넘게 자꾸 씨름하는데 딴 거 지금 물을 것도 많은데 딴 거 물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 뭘 중요해. 왜냐면 이 결과가 도지사님이 앞으로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지 예. 박근혜 정부 2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지지율이 좀 도움이 될걸요, 구속되면? 박근혜 그 정부 2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긴 아니죠. 지지율이 도움이 된다 이거죠. 지지율에는 나는 박근혜 도움 받아가지고 지지율 올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속이나 불구속 말씀하셔야죠. 그게 또 원래 목소리 작아지신다. 이제 그만하고 딴 거 물으세요. 자, 알겠습니다. 성질 같으면 막 아니, 저도 평소 같으면 이거보다 훨씬 세게 합니다. 일이니까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후보 된 다음에 서로 한번 세게 해보죠. 자, 민주당에서는 누가 제일 상대하기 어렵습니까? 민주당은 그 문재인 후보가 제일 그 저희들로서는 각을 세우기가 좋은 후보죠. 그럼 거꾸로 상대하기가 쉬운 거네요. 문재인. 쉬운 게 아니고 예. 각이 잘 잡힌다. 정치에서는 대결 구도가 잘 양 나오니까. 진영이 대결 구도를 잡히면 네. 각을 세우기가 제일 좋은 후보죠. 그러니까 자꾸 노무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죠? 뭐 그렇다고 이해하세요. 이제야 싫다 하시네. 자, 그러면 만약에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된다 하면 그거는 내가 보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내가 보이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김진태, 당내에서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 나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던데 초반에 기자들한테 버럭 화내시면서 아니 감정 나오셨던데 그때. 격이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는 어떻게 국민들이 다릅니까? 알 거예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거 안 들어도 그거 가지고 싸움 붙이지 말고. 이게 이제 뭐 정치 경력도 좀 다르고 본인이 훨씬 선배고 산전수전 다 겪었고 이런 의미인 건가요? 김진태 후보하고는 비교하지 말고 이제 다른 거 좀. 당내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좀 물을 게 많을 건데. 김진태 후보가 여론조사가 5%까지 나옵니다. 네. 하여튼 그거 가지고 약 올리려고 하지 말고 딴 거 물으세요. 격차가 크지 않은데 근데 지금 걱정을 별로 안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걱정 별로 내가 이길 것이다. 예. 지금 이번 대선은 사자구도입니까? 오자구도입니까? 막판에 삼자구도입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도지사님 구도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자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민주당 후보 하나, 네. 자유당, 바른당,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은요? 아니 그 바른정당하고 삼자구도잖아요. 자유한국당은 네. 아마 단일화 되기가 쉬울 것이고 그다음에
중도의 그 국민의당 하나. 국민의당, 그다음에 자유. 자유왕 그 심상정 씨, 예, 정의당. 그다음에 실제로 아마도 사자구도가 되지 사자구도. 않을까. 사자구도에서 1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수 후보군이 현재 기준의 지지율로 보면 2등도 아니고 3등까지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요, 예. 대선 여론 형성을 보면 예. 후보가 되고 난 뒤에 거의 20%가량이 출렁거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번에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을 때도 그때도 처음 출발할 때는 거의 20% 차이 났어요. 네. 내가 본 대선 후보 지지도가. 근데 마지막까지 할 때는 거의 1% 가까이 1.5%인가 거의 박빙으로 이겼어요. 대선이라는 거는 지금 좌파 우파 구도가 되고 난 뒤 대선이라는 거는 진 싸움입니다. 예?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좌익우익으로 갈려졌어요. 그리고 박정희 쿠데타 일어나고 난 뒤에 민주 반민주로 갈라졌어요.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들어오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20년째 좌파우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구도라는 거는 일방적 게임은 거의 없어요.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후보가 세팅되고 난 뒤에는 좌파 두 사람, 중도 한 사람, 우파 한 사람 이런 구도로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의사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보수는 집결하고 진보는 분열하고 중도도 갈라지기 때문에 집결하는 보수표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당선된다 이런 계획이시군요. 심플하게. 그런 계획이 아니고 현재 대선 구도가 그래 될 가능성이 짙다는 거죠. 예. 그림을 그렇게 그리셨군요. 예, 예. 결국은 보수는 흩어지지 않고 다 홍준표로 집결할 것이다. 이렇게. 그거는 김어준 씨는 그래 안 되기 바라겠죠. 안 되길 바란다기보다는 안 될 전망인데요. 안 되기를 바라겠죠. 한 가지만 더 하고 예. 예. 후보 되시면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더 치열하게 해보죠. 오늘은 도지사님도 저를 봐주신다고 하고 저도 도지사님 봐드리는 걸로 한 거고 세월호에 관해서 한마디 하시고 가셔야죠. 정치인으로서. 이 가슴 아픈 이 해난 사고죠. 특히 학생들이 꽃다운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그 희생 당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의 구조 활동이 저도 그 당시에 봤습니다만은 기울어진 배에 빙빙 돌았는 게 30부입니다. 예. 그 바람에 이제 희생자가 커졌고 그 바람에 또 그 해경이 또 해체가 됐고 해체는 안 됐어요 사실은. 아니 해체돼 가지고 예. 해양경찰청이 해체돼 가지고 저 국민 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뭐 해체라고 할 독립적인 수도 기관이. 없고. 예, 그렇다고 치고 그건 중요하지 그런데 않고. 그 과정에서 국가 재난 관리를 정부가 잘못했고 그렇죠.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여태 3년 동안 이제 질타를 받았고 예. 그걸 또 그 시점으로 해서 사실상 탄핵이 시작되었고 예. 최순실 사태에 폭발을 했죠. 이제 그쯤 했으면 이제는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세월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네. 더 이상은 이제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월호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건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정략적으로 이용을 어떻게든 당했죠. 덮으려고 하고. 아니 덮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이용을 당했죠. 지금 이렇게 맑은 세상에 유리알같이 맑은 세상에 세월호에 아니, 관한 어떻게 그게 덮여집니까? 숨겨진 비밀은 없다고 보세요? 아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저는 거기에서 뭘 더 밝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사했지 재판했지 그 다음에 보상했지. 그러면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국가가 정리하는 게 맞지. 제가 보기에는 다시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이미 그 담당하는 정부가 파면이 됐어요. 파면되고 이제는 또 감옥 가기 직전입니다. 그래 됐으면 감옥 갈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감옥 가기 아니 기소가 되면 불구속이든
기소가 되면 나중에 확정 판결이 나면 감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유죄가 되면. 무죄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네. 어쨌든 세월호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님이 시각을 좀 바꾸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번 대선. 난 세월호 대선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죠. 네. 하지만 영향이 세월호는 이미 3년 동안 모든 여론이나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파면까지의 반영이 다 됐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데 세월호 사건이 장애가 된다는 것은 역대 나는 최고 믿지 숫자의 않습니다. 욕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하십시오. 그 욕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 표가 안 되니까. 자, 지금까지 출연 게스트 중에 역대 최고의 욕을 드시고 계시는 문자로 홍준표 경남 도지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셨습니까? 라고 마지막에 한 이유가 뭐냐면 쉬는 시간에 제가 담배 한 대 잠깐 피고 오는데 들어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잘 나오셨냐고 제가 까하고 의문형으로. 우리 홍준표 지사님이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에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네. 정찬영 사장님 명함을 그냥 두고 있어요. 명함 필요 없어! 아니, 이제, 다른 방송 나가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걸 또 즐기는, 네, 뭐, 누가 있으시던데. 즐기는, 네. 예. 피학적인. 자, 오늘 주제는, 이걸 잡아오셨군요. 세월호 인양 비용이라는 검색어가 계속. 네네. 네. 이게 이제 뭐, 간략 요약하면, 대략 정부는 가장 싸게 먹힌다고 850억 정도 처음에 네. 먹힌다고 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는데 알고 봤더니 비용은 거의 똑같이 들고 그리고 다른 모든 업체가 제시했던 인양 방식으로 결국은 변경하느라 시간만 소요하고 그렇죠. 아무런 메리트가 없었다. 뭐 이렇게 샹하이 셀비지라고 하는 네. 업체. 그래서 여기에 뭐 냈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죠. 왜 하필 그렇게 배에다가 구멍을 그렇게 많이 뚫는 공법을 다 반대하는데 했다가 결국 안 될 줄 알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배를 훼손시키려고. 뭐 이런, 여기까지 나가는 분들도 있고. 예, 예.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얼마나 들지? 이런 이야기가 언론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그때 비용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서글픈 얘기죠. 사실은 아이들 목숨, 그리고 이걸 조사를 잘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 텐데 그걸 돈으로 따지는데 사실은 1020억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돈 같지만 우리 정부가 하루에 쓰는 돈이 10분의 1입니다. 하루에. 예, 우리 예산이 한 365조라고 치면 예. 하루에 1조잖아요. 그렇구나. 1000억이면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부가 하루에 쓰는 돈의 10분의 1을 못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다른 업체하고 차이가 한 100억 정도 났어요. 네.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다른 업체만큼 들어갔다고 하는데 100억을 아끼기 위해서 이 공법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정유라 씨 말 한마리가 500억이라면서요? 500억까지 하면 50억이라고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럼 두 마리. 말 두 마리 되는데, 그렇게 돈 문제를 가지고 이 세월호 인양 문제를 접근했다고 치죠. 다른 음모론 다 제끼고. 네. 그러면 그 때문에 우리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나 실제적 경제적 비용이나 뭐 돈 얘기를 하니까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뭐가 있습니까? 그 세월호 침몰 상황을 보면 모든 국민들이 말한 게 떠올린 게 뭐냐면 이게 국가냐, 국가란 무엇인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가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민들 만나보면요, 해외에 네, 있는 네. 교민들이 충격을 굉장히 받았어요. 네. 우리도 받았지만 교민들 입장에서 모국에 대한 생각들이 항상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모국의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국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랬죠. 네. 그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비슷한 심정이었거든요. 그거보다 더한 거 같아요. 더 심하죠, 이거는. 네. 그냥 우리가 천천히 가라앉는 걸 봤으니까. 실시간으로 봐버렸거든요. 예, 근데 신뢰라고 하는 거는 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겁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정책이 먹혀들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애국심이라는 것도 생기고 세금도 내죠. 예, 세금도 낼 마음이 생기는 건데 지금 국가에 대한 신뢰가 제로가 된 상태인데 그건 뭐 따질 수 없는 손실이에요, 사실. 예, 근데 이게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일어났죠. 메르스 사태. 예. 이 방역을 일개 병원한테 맡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하고 메르스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같은 좀 뭐냐면 모든 걸 시장에 맡긴다. 민간에게 맡긴다라는 국가가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세월호가 일어난 것도 이명박 정부 시대 때 이 선박 규제를 완화하잖아요. 설령을 연장시키고 네. 일본에서 퇴역하려고 하는 배를 사와갖고 또 증개축을 했잖아요. 좀 더 사람들 많이 실으려고 윗부분에다가 더 선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형수를 빼고 출발했고 이런 모든 돈 때문에 일어난 규제를 완화하고 돈 때문에 돈 더 벌려고 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걸 다시 그 인양하는 비용을 가지고 또 그걸 따진다는 게 참. 게다가 또 군안 업체도 민간에 맡겨버렸어요. 네, 그렇죠. 군안은 국가가 하게 돼 있다고 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한 게 뭐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최초로 그 구조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민간 업체가 아니잖아요. 예, 예. 코스트 가드라고 부르는 공무원들이 달려가는 거고요.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 세월호 관련해서는 해경하고 군이고 다 빠지고 언딘이라고 하는 민간 업체가 독점적으로 그 군안을 그랬죠. 했어요. 네,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네. 재난 비즈니스가 탄생한 거죠, 여기서. 예, 아예. 국가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걸 수습할 때 드는 비용은 아까워하고. 말이 안 그래서 돼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와대에 가면은 NSC라고 있잖아요. 네. 청와대 들어서 청와대 계셔보셨으니까. 네, 오른쪽에 가면 여민관이라고 있는데 그 네. 지하에 지하에? NSC가 있어요. 그게 흔히 네. 저 이명박 벙커. 대통령이 문제 생기면 지하 벙커 가는 거. 벙커. 근데 거기 가면은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전국을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가보셨어요? 예, 예. 저야 뭐 비서관이었으니까 가봤죠. 전국을 다 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화면이 큰 대형 화면에 네. 이 전국이 다 보여지고 원하는 장면들 띄울 수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지점을 가르치면 그 지점이 확대돼서 나타나게 되고 오. 거기 앉아서 전부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이 실제로. 아니 그럼요. 저 영화에서 나오는 거 한국에도 있어요. 근데 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가보지도 않고. 거기 가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였네.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지휘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도 안 하고 7시간 동안 관저 있었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옆 동네도 아니고. 예, 그 노무현 참여정부 때 만든 그 시설을 이명박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있었어요. 거기는 항공장만 20년 있더라고요. 전에 27년 전에 있었. 하여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국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인양마저도 3년이 걸린다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탄핵 때문에 갑자기. 그렇죠. 그참 신기하죠. 그 우연이 아니라고 막. 예, 뭐. 그죠. 저는 아니, 우연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연된 이유를 모조리 기술로 설명을 하잖아요. 너무 네. 뭐 조류가 빠르고 말도 안 되는 안반이 너무 단단했고. 3년 동안 날씨 좋은 날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 그런, 국가가 있느냐. 근본적인 믿음, 흔든 비용. 그러니까 비용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경제 시간이니까 한번 따져보자고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100억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어떻게 따지겠어요? 따질 수도 없다고 보는데 굳이 따지니까 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다만 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다음 정부는 그야말로 공공성이 뭔지 규제 완화라고 시장에 맡긴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같이 생각하고 국민들하고 토론해서 규제의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 사실은 이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세월호 사고 나고 나서 몇 달 동안 사람들이 나와서 외식도 잘 안 하고요. 그렇죠. 경제 활력이 확 떨어졌어요, 그때. 적인 트라우마가 대단했거든요, 정말. 예, 세월호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네. 소비가 확 줄었죠. 그때 100억이고 뭐고 간에 최대한 빨리 인양하고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하는 건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랬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이 돈을 아끼려고 100억 정도 되는 돈을 진 것도 아니지만 아끼려고 과연 그렇게 했는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도 이해 가십니까? 경제적 이건 관점. 경제학 이전에 이게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국가냐, 네. 이 인간이냐. 아니, 이런 저도 생각이 그런 생각하는데 제 말은 경제의 관점만 철저하게 따져서 이해 가시냐 이거죠. 안 가죠. 경제의 관점에서도 이해 안 가는 거거든요. 돈 얘기를 맨날 하니까 뭐 맨날 비용이 많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비용이 많이 든다도 있었고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인양을 할 건지 말 건지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랬죠. 네. 근데 사실은 재정적이 인양을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네. 인양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 인양을 하고 조사를 하는 데는 분명히 민간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사건의 책임자들만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말하자면 범인으로 의심받는 피의자한테 현장 조사를 시키는 거죠. 해경이 의심을 받는데 해경이 수사를 하고 있었죠.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다면 이건 빨리 바꿔야 되죠. 지금 일단 인양이 됐으니까 조사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여러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저는 되죠. 이제 오늘은 이제 대선 후보 인터뷰 하느라고 시간 좀 줄여가지고 길게는 말 못하겠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항상 비용 얘기하고 보상 얘기하고 돈의 문제로 치환해가지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사실 음해까지 했잖아요. 뭐 세월호 가족들이 몇 억을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정말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면수심 뭐 이런 특히 얘기. 그 유가족들 저는 가장 악질적이었던 게 유가족들이 단식하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햄버거 먹고 이런 거. 네, 그렇죠. 폭식 투쟁했다고 많은 사람이 나와서 했어요. 근데 그 부추긴 것이고 굉장히 의혹이 뒤에 있긴 한데 여하간 그럴 때마다 돈 논리를 댔는데 저는 그러면 따져보자. 냉정하게 경제의 관점에서 정부가 돈 문제라고 한 건데 돈의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손실을 봤는지 따져보자. GDP 1%는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경제학자가 한번 내놓고 던져주시면 돈 얘기 나올 때마다 이거 우리가 갖다 들이밀 수가 있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GDP 1%면 한 100조 날라간 130조 날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걸 계산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비용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는 정부 예산의 10분의 1이에요. 하루치 예산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는 다시는 그런 얘기 못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입을 다물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칼폴 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예, 세월호 인양하는 데는 3년 걸렸는데 우리 김호준 총재가 우리 연구소 이름 발음하는 데는 3달 걸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파괴자죠, 파괴자. 동심도 파괴하고 우리가 민족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파괴하고 모조리 다 파괴해버리십니다. 네. 황교익 칼럼니스트.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가 날아갑니까? 날려 보낼 건 아니고요. 요즘 네. 뭐 이야기는 그 대왕 카스테라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대양 카스테라. 근데 네. 저는 사실 검색어 올라오는데 카스테라에 관심이 없어서 검색을 안 해봤어요. 고기만 관심이 있어요. 카스테라 뭐 음식도 아닌데 뭐. 카스테라 사이에 이게 뭐 뭡니까, 고기도 이게? 넣고 뭐 먹어도 될 텐데. 이 대왕 카스테라라는 그 대만에서 가져온 케이크인데 대만에서 커요 아주?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요. 카스테라를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고 조금 그 파는 그 단위도 조금 크게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낸다고. 맛도 해서 있나요? 대왕 카스테라 제 입에는 그렇게 맞지는 않고요. 일단 네.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도 좋아를 합니다. 대만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팔리는 그런 음식인데 이걸 가져와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갖다 전개를 했는데 한 1년 전쯤부터였죠. 들불처럼 쫙 번져 나갔어요. 인기를 끌었군요. 그러니까 뭐 가맹 그 브랜드는 뭐 제각각인데 다 합쳐서 한 400여 곳 이상 된다고 오.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고기 먹다 보니까 카스테라 야 뭐 음식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신경을 안 썼는데 네. 굉장히 큰 히트를 쳤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러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게 네. 뭐 음식에 관련되는 고발 프로그램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거는 약간의 자본도 있었지만. 그렇죠. 네. 카스테라에 들어가는 그것에 비해서 식용유가 많이 들어간다. 식용유가 많이 들어갔네. 그게 그래서 문제입니까? 카스테라 세계는 알지를 그러니까 못해가지고. 요게 조금 이제 혼란이 일어날 만한 지점이 있어요. 네. 이제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카스테라라는 음식은 그 일본 음식이거든요. 이 네. 포르투갈의 것을 일본 사람들이 가져와서 자기 식도로 해석을 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그런 일 잘하죠. 일본. 예. 근데 여기에 주 재료에는 사실 식용유가 없어요. 뭐 일부 카스테라라고 만들어내는 제과 제빵점의 제품에서 카스테라가 식용유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도 아주 소량 들어가는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 양의 한 20% 정도 거의 식용유가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카스테라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조리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스테라의 전통 조리법과는 좀 다르게 식용유를 많이 넣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왕 카스테라는 제품은 그 조리법을 보면 그 시폰 케이크에 가까워요. 슈폰 케이크. 예, 그 스폰지 케이크. 그 우리 그냥 그 크림 케이크, 과일 네, 케이크 이런 뭔지 거 압니다. 이렇게 예. 살 때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예. 안쪽에 들어가 있는 케이크 있죠. 예, 보통 예.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 그게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케이크를 국내에 들어오면서 대왕 카스테라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아하.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도 카스테라가 아닌데 원래 제조 방법을 보면 이거는 슈폰크림에 가까운데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서 발생한 혼란이 그렇죠. 그래서 있다.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도 카스테라와 이 대왕 카스테라의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것으로 어허. 여기에는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 나쁜 카스테라다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그런 소비자들이 다 이거는 이때까지 속인 거 아니냐 하고 이걸 안 먹게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대왕 카스테라에 지금 편의점이 아니라 가맹점들이 지금 예, 거의 다 티를 지금 문 닫기 거의 직전이죠. 오. 지금 장사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 근데 일이 벌어졌군요. 그 대왕 카스테라의 그 가게들이 마케팅하는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었어요. 뭐 무첨가 마케팅도 하고 달걀, 밀가루, 우유만 넣습니다 하고 이 식용유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게 있기는 해요. 네. 그래도 이 대왕 카스테라가 마치 못 먹을 음식인 것처럼 그렇게 과장되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또 잘못된 거죠. 이해가 갔습니다. 네. 무슨 상황인지. 그러니까 대왕 카스테라가 전통적인 카스테라 제조법이 아닌 건 맞으나 네. 그 제조법으로 만든 다른 빵이 있고, 그렇죠. 예, 그 다른 법은 정상적으로 다른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서 마케팅을 할 때 대왕 카스테라고 이름을 붙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카스테라고 비교를 하게 됐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식용유를 빼고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기 거죠. 변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생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마치 가짜 카스테라 혹은 나쁜 카스테라로 포지셔닝이 돼버렸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맞습니다. 그냥 이걸 케이크라고 말을 하고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원래 그 제과 제빵점에서 우리가 먹는 케이크 억울한 점이 있긴 해요. 상당량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잘 먹던 것을 이름에서 오는 혼란으로 우리가 그게 맛없는 건강에 좋지 않은 비양심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음식인 듯이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거죠. 마케팅의 잘못은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나쁜 음식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시키는 것은 그거는 과한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거꾸로 잘못한 점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포장된 거를 이제 정체를 폭로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이거는 있죠. 너무 과하게 욕을 먹는다. 그렇죠. 그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도 정의롭네요, 황교익 선생님. 이게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도 그 카스테라와 대왕 카스테라를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이쪽에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를 항목을 없앴는데 설탕이에요. 우리 그 설탕 좀 덜 먹자 그러잖아요. 예, 예. 뭐 식용유, 뭐 기름도 좀 덜 먹자 뭐 이러니까 뭐 식용유가 많이 들어갔으는 게 나쁘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를 하려 그러면 카스테라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허. 원래 카스테라의 주 재료는 달걀과 이 설탕이거든요. 주 재료가. 그냥 설탕 맛으로 먹는 거죠. 네. 저는 안 그런데- 먹기 때문에 몰라요, 사실. 네. 근데 대왕 카스테라는 이게 설탕이 거의 안 들어가요. 오, 그건 장점이잖아요, 또. 그 장점이죠. 네. 근데 그 부분은 또 이야기를 안 해요. 공유하려고 하다 보니 식용유 부분만 집중했구나. 그렇죠. 그 대왕 카스테라에서 그 이야기하지 않는 식용유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도 이 설탕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공포를 조장하는 방법의 전형적인 게 이제 머커리 엑스파일이 하는 방법인데. 약간 우지파동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 먹는 거거든요. 이 식용유라고 써 있는 게 식용유 함량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대왕 카스테라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그 퍽퍽해서 한 조각 이상 먹기가 힘들어요. 한 자리에서. 그거 먹는 게 식용유 양이 아무리 따져봐봤자 뭐 치킨 먹고 우리 짜장면 먹고. 그거보다 훨씬 낫다. 그렇죠. 그거 많이 먹잖아요. 식용유. 식용유라는 게 앞에 식용이잖아요. 네. 먹거든요. 근데 그 양이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뭐 탈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러면 여기서 먹어도 되는 또 거죠. 시사 프로로서 네. 한 발짝 더 옆으로 가보자면. 네. 네. JTBC는 자꾸 앞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 발 점프해보자. 한번 옆으로. 예, 옆으로. 한번 점프해보면 깨끗발을 하든가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대형 카스테라 가맹점들이 영세한 편입니까? 그러니까 작습니다. 가게가 작아요. 이거 혹시 이거 위협을 느낀 대형 또 음모론 나온다. 아니 대형 이 체인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제빵점들 제가 제빵 업계 그쪽에서 약간 이렇게 불편함을 느낀다든가 꼬질렀을 수도 있겠다. 꼬질른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얘들 왜 이렇게 커지고 있어 이런 그런 그런 것도 낌새 뭐 낌새. 그거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거기까지는 그 자영업자들이 할 만한 아이템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지금 한 50만 개 정도의 그 음식 업체가 있다 그러는데, 굉장히 과다하게 경쟁을 하거든요. 서로 먹게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영세 제빵 체인점인데. 네, 그래서, 뭐 조그만한 게 이게 뜬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붙어서 이제 뭔가 조금 뭐 그런,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랬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이게 뜻다방 비슷해요. 이게 유행이다 그러고 우붐 일으켜가지고 쫙 가맹점 만들어서 쫙 퍼뜨렸다가, 뒤에 이거 책임 안 집니다. 그냥 망가져 나가는 것은 아주 순식간에 망가져 그러니까 저는 나가거든요. 이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과장도 있고 보니까. 가맹점주들은 사실 그게 마케팅의 방법 이런 거 잘 모르죠. 제가 없죠. 그냥 본사에서 내려오는 거 그냥 네. 광고물 이거 붙이라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냥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문제를 지적한 포인트도 약간 핀트가 어긋난 부분도 있고 공평한 비교도 아니었던 부분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아주 흔히 일어나죠.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과장 광고하고 이러는 것을 본사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제어할 것은 좀 정확하게 제어하고, 이 가맹점주들 겨우 그 퇴직금 받아서 적금 있는 거 집 보증금 털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차리는 조그마한 가게들이거든요. 이런 서민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속 그냥 이렇게 방치하듯이 두는 게 그게 정상인가, 이런 거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 자,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결론은 사실 대왕 카스테라가 그렇게까지 문제 있는 게 아니다. 그 맛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것도 문제 없고요. 네, 예. 한번 드셔보십시오. 너무 과하게 비판받았다.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원준 다음 주에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한쪽을 탓할 일이 아니다, 이건. 보니까. 정답은 그냥 통제 못하면 즉시 공개 발표했어야 한다. 제가 보기엔 그렇고. 누굴 탓하기 애매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른 당에도 없으란 법이 없죠. 예. 대선 관련해서 또 뉴스가 있나요?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요, 보수 족청 놓고 소송전을 벌일 기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바른정당이 자신들을 향해 가짜 보수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요,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 냈거든요. 그래요? 네. 재미있는 뉴스네요, 이것도. 가짜 보수.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당신들은 가짜 보수다. 라고 공격하는 경우에 그런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예, 회당 1억 원 지급하라. 이렇게 우선은 소송을 낸 건데요. 네. 지난달 8일에 바른정당 대변인이던 장제원 의원이
가짜 보수인 새누리당과는 어떤 통합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불거진 일입니다. 뭐, 이 소송은 그냥 상징적인 거네요. 예. 짜가 보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가짜 보수라고 하면. 이게 가짜에 해당되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짜 보수라는 정도의 정치적 공세를 법원이 하지 못하게 막을 리가 없거든요. 제스처인데, 감정이 상한 거죠, 서로. 예. 이건 재밌는 일이긴 합니다만, 법원이 이걸 판결할 리도 없고, 서로 그런 말을 안 쓸 리도 없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바로 이 가짜 보수 소송전에 해당 당 중에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실 거거든요. 네. 자,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대선 후보들을 인터뷰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은 보수 진영의 후보군 중에 현재 기준으로는 선두 주자입니다. 요즘 굉장히 한편에서는 욕을 많이 먹고 계신 분이죠. 홍준표 경남도지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욕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그 노무현 대통령 예. 이야기 때문에 제가 욕을 좀 듣고 있죠. 네. 예. 왜 그렇게까지? 아니 그렇게까지가 아니고 그 사실이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예. 제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마주보고 방송하기 참 오랜만입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도지사님. 예, 옛날에 내 당대표 시절에 한 2시간 반 동안 낙곰수 했죠. 그때 정봉주 의원하고. 예. 그때도 그때지만 사실은, 처음 방송을 같이 한 게 10몇 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렇죠. 네. SBS에서. 네. 그리고 그때는 별 힘도 없는 야당 정치인 중에 한 분이셨죠? 그때는 힘 있는 야당이었죠. 아니, 본인은, 나는 힘이 없었죠. 그러니까요, 본인은 별 잘 나가지 않는 야당 정치인 중 한 명이었고. 근데 이제 보수 후보분 중에는 대선 지지를 하고 있어요. 기분 좋으시죠, 일단은?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지금부터가 걱정이죠. 지금부터가. 뭐 본선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선 당이- 아직 경선 안 끝났는데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경선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면 도지사로 돌아가면 되지. 그러니까 간단하지. 그건 이리저리 재고, 그래, 살 필요는 없죠. 작년,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금 보수 후보군 중에 1위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9월 달에 뭐 시력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반기문 사무총장 뭐 다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청와대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네. 이제 청와대가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까, 만약 청와대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재판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대선 후보군들도 다 알아서 나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웬 떡입니까? 웬 떡이 아니고, 그게 이제 사람 팔자의 문제. 아니, 그래서 혼자서 그런 생각 하셨죠. 이러다가 나한테 기회 올 수도 있겠다. 그죠? 이러다가가 아니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이 작은 나라 대통령도 그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도 저래 몰락하는 것도 나는 하늘의 뜻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나오신 겁니까? 출마를? 1000명을 받아놓은 거죠. 받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그게 아직 1000명까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지막에 가봐야 알죠. 내가 후보에 머물지 대통령이 될지 그거는 마지막에 가봐야 알죠. 그건 그런데. 오늘은 참 김어준 씨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말만 함부로 해도 돼요. 발언 한 번 해도 돼요. 아니, 제가. 원래대로 그래 하는 것이 아마 정상일 거예요. 제가 예의 안 갖춰도 돼요. 일이 예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조심조 씨. 예? 아니 예우를 안 해줘도 되는데 네. 원래 뭐 김어준 씨하고 방송할 때 예, 김어준 씨가 그 뭐 질문지대로 방송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내키는 대로 물어보세요. 제가 굳이 또 예고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요즘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세월호 1차 구박 작업이 시작된 어제 오전 7시 그때부터 오전 모든 프로그램을 발방하고 특보를 편성한 방송사부터 국내 모든 언론사가 하루 종일 세월호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용사들을 자택으로 불러 문제의 그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재임 기간 중 가장 많은 국민들이 일시에 그것도 대부분 아이들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상된 사건입니다. 자신의 탄핵 사유가 되기도 했고 국민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그 엄청난 사건의 배가 무려 3년 만에 비로소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인데 다른 일정 다 제쳐두고 숨죽이며 그 장면만 지켜봤을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워서라도 추모의 의미에서라도 자기 치장을 일부러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최소한 부실한 정부 대처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 올림머리라도 그날 아침은 건너뛸 것만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그냥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와 그 유가족들을 다룬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남의 일인 겁니다. 타인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처지를 헤아리고 공감하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었다. 세월호 특검 꼭 해야 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는 가장 놀라운 뉴스가 그거였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이게 굉장히 심적 부담이 되거나, 뭐, 어쨌든 본인의 탄핵 사유이게 됐으니까, 트라우마가 되거나, 7시간 가지고, 몇 년을 얘기했으니까, 좋든 싫든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건일 것이다. 계속 봤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더니 그 시간에 항상 오는 머리 해주는 분들이 그분들은 제가 앞서 부르니까 간 거예요. 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네, 2014년부터 아주 오래된 충격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았던요. 공감할 수 있느냐.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일부러라도 이날은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놀랍습니다. 본인이 감정이입이 안 돼도 이날은 여러모로 안 오는 게 좋겠다고 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었어요. 놀랍습니다, 이건. 그래서 세월호 관련해서 쏟아진 수많은 뉴스 중에 이게 뭐 큰 뉴스로 나온 건 아닌데 혹시 아니겠지 하고 찾아봤더니 그걸 궁금했던 다른 기자도 있었나 봐요. 그날 미용사가 오시는지 안 오는지. 네, 또 어제는 특별히 드나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외부 인사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미용사 분들이 들어가서요. 눈길을 끈 거죠. 그러니까요. 굳이 참 이해가 안 가네. 자, 첫 뉴스는요. 네, 세월호 인양 작업이 지연됐습니다. 그 이유는 세월호의 자연 선미 램프 부분이 제킹 바지선에 걸려서인데요. 현재 절단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해수부에 따르면요. 절단 작업이 4분의 3 정도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해수면에 12m까지 올라와서요. 목표 높이에 1m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양 관련해가지고 등장하는 전문가들이나 그걸 전하는 기자들이나 사실 우리한테 생소한 단어나 용어가 그렇죠. 너무 많이 얘기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세월호 뒷문이 열린 겁니다. 뒷문. 네, 자동차가 드나드는 네. 문이죠. 네. 배를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테고 안 타보신 분들도 그 배를 해외 수출할 때 자동차가 배 위로 쭉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연히 다리 같은 게 내려오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게 뒷문이죠, 뒷문. 네. 그게 좌우로 하나씩 배 뒤쪽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네.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램프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배를, 공중으로 뭐 헬기로 떠서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반쯤 잠기는 배로 떠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밑에 네. 잠수함 같은 걸 받쳐줘서요. 받쳐가지고 예. 떠온다는 건데, 그 배가 잠수할 수 있는 깊이가 13m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걸 계산하고 이제 13m 수면 위로 올리려고 했는데, 이 뒷문이 10m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m밖에 안 되는데 23m를 잠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잘라야 한다. 자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르는 작업은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자, 닫혀 있었어야 되는데 열린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이죠. 충격을 받아서 전력했죠. 좀 큰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나 여하간 이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많은 분들이 세월호 육안으로 보셨을 텐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확인된 구멍이요. 126개나 된다라는 JTBC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곳곳에 뚫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특조위에서도 150여 개 가깝다라고 얘기해요. 미움 엄청 받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도지사님이 원하시는 대권을 향해 가려면 이 비호감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비호감도가 1위예요. 나는 호감도 비호감도 그거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원래 예. 호감도만 따진다면 일을 하지 않으면 호감도가 1위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예. 반대자를 만들지 않으면 호감도가 1위예요. 그래서 나는 정치를 하거나 그리고 도지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도 호감도 비호감도 가지고 그거 나는 따지질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당선되기 전에는 아니 내가 그 이야기하면 좀 당선이 가만히 있어요. 되려고 하면 당선하고 호감도하고 그 지지도는 틀리다니까. 그건 내 그랬으면 이야기를 좀 좋겠긴 하겠죠. 들어봐요.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 입장에 호감도만 따지면 탤런트를 내세우는 게 제일 호감도가 낮죠. 그분들은 출마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출마를 안 해요? 예? 지금 탤런트도 출마를 하죠. 그 출마해서 당선된 분도 많죠. 그리고 네, 당선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지금 앉아서 인심이나 쓰고 좋은 말이나 하고 일 안 하면 호감도가 1위예요. 아니 근데 이 비호감도는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가 아니라 대통령 이 사람을 안 돼 할 때 첫 번째로 배제되는 명단이 첫 번째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지. 그거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비호감도가 얼마나 높았어요? 예? 비호감도가 얼마나 높았어요? 단둘이 붙을 때고요. 그래 게다가 아니. 그리고 끝날 때까지 힐러리가 호감도가 최고였지. 두 사람 비교를 하면. 이 호감도 힐러리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니. 뉴스를 잘 안 보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호감도 비호감도 보고 뽑으려면 네. 그건 탤런트 선발대회지. 어쨌든 나라 이거 운영하는 대통령 선발대회는 아니죠. 이거 극복을 하긴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극복이 아니고 네. 시간이 지나면 네. 그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광적인 지지계층만 답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국민 90%가 답하지 않아요. 원래 그래서- 여론조사가 항상 10% 정도입니다. 아이 그건 그렇지 않은 게 네. 응답률. 4강에 말하자면 각 당의 대표를 다 정해지고 난 뒤에 한 일주일 뒤에 하는 여론조사가 그게 진짜 여론조사지. 지금 앉아서 후보들 열 몇 명 엮고 누굴 지지하느냐 묻는 여론조사 형태는 그거는 인기투표지.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는 나는 믿지도 않고 그럼 그런 여론조사 믿었다면 내가 국회의원 4번 할 리도 없고 또 경남지사 2번 할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은 편한데 숨어 있는 보수표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응답률도 좀 낮고 지금 현재는 이제 진보층이 적극 응답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요. 진보가 아니라 좌파죠. 좌파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지만 그것까지 지금 다툴 일은 아니고 근데 이 보수표가 숨는 것도 하나의 여론이거든요. 왜냐면은 적극적으로 투표소를 향하는 동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성향을 드러내기가 부끄럽다 좀. 부끄럽게 이 보수 정치인들이 만들어버린 거죠. 그거 여론 맞습니다. 경향성 맞는 거고. 경향성을 지금 수치야, 보는 거지. 수치 앞으로 흔들릴 수 있죠, 물론. 아이 그거 내 불러놓고 그거 물으려고 지금. 제 말은 뭐냐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수가 자랑스럽게
튀어나와서 찍을 후보가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봅시다. 아직 시간 많으니까. 근데 예. 당내 경선은 이기는 거 확실한 겁니까? 지금 당내 경선을 보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당내 경선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하면 7월까지 하겠죠. 네. 8월 한 중순까지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러고 난 뒤에 12월 대선을 봐야 되는데 거의 1년 동안은 이제 경선 대선을 치르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불과 60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당내 경선은 지금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당내 경선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지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경남지사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단일화 얘기 계속 나오던데 바른정당하고 단일화를 하는 겁니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대선 구도가 짜여지지 않으니까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수 후보들 지지율이 합쳐서 잘 안 나오는 편이니까요, 그죠? 그거는 보수가 아니라 우파 유권자들이 대답을 안 하기 때문이죠.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잘 안 가게 된다는 건데 여하가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나셨잖아요. 단일화 문제 얘기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그거 이야기 다 할 것 같으면 곤란하지. 막 물어보라고 하시면서 이 정도 여기서 좀 그거는 일방적으로 내가 앉아 말씀을 드렸고 김무성 대표하고는 15대 때 국회 96년도 처음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원내대표 당대표를 같이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저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합의가 있었나요? 편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당이 지금 별거하고 사업자가 K토토군요. K토토. 네. K토토인데 이거 주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이제 노다지가 캐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작년에 K토토 판매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스포츠 토토가. 그러니까 2015년에 K토토 이익이 190억대였어요. 그랬는데 2016년에 이익이 2배 늘은 게 아니고 20배 정도 늘었어요. 갑자기. 한 3,700억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1년 사이에. 이게 K토토가 빙상단을 만든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 빙산단은 김종차관이 K토토에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김종차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일단 여기에 그리고 최순실 측근이 순천향대 하정희 교수. 교수라고 할 때 이름을 꼭 밝히네요. 하모 교수님이 여기 차장으로 일단 가고 일단 패턴이 쫙 나오잖아요. 김종차관 그다음에 자신의 측근 꽂기 그리고 스포츠 단 만들기 빙산단 만들기 그리고 이 빙산단을 이끄는 이기혁 감독은 장시우 씨하고 신분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에서 돈을 직접 받은 그 동계 스포츠 영대센터의 이사죠. 예, 전무 이사죠. 그리고 K토토가 뭔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며칠 전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서 빙산단 사찰했다는 네, 그런 보도 나왔었죠. 보도 나왔죠. 그러니까 그림이 쭉 나오는 거예요. K토토한테 돈을 확 효과음이 너무 과했나요? 확 벌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스포츠단 만들려고 하고 거기 자기 사람 꽂아서 뭔가 이권 챙기고 여기까지 기본이잖아요. 여기서 끝나기에는 그 정도 이권으로 보기엔 K2를 너무 크게 밀어줍니다. 이게 판매수가 갑자기 3,000개가 늘어나거든요. 인허가를 이렇게 갑자기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 도박 중독자 패턴을 연구하는 용역 보고서도 냅니다. 도박하지 말고 토토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자기가 직접 이권을 챙길 요량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까지 밀어줄 리가 없어요. 최순실 씨가. 이거는 뭔가 본인이 직접 다이렉트로 스포츠 토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챙기려고 했다. 이게 어떤 방식이었을까? 그러니까 K토토라고 하는 민간 위탁 사업자. 민간 위탁 사업자를 빼내고 최순실 씨가 직접 그 e스포츠 토토로부터 이권을 다이렉트로 빼서 드시려고 했던
정황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예,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다. 그분께서 네, 이 건 같은 경우엔 K토토가 특검에다가 고소고발한 사건인데요. 실제로 스포츠토토 위탁 사업 입찰 조건이 중간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K토토를 쳐내고 뭔가 직접 드시려고 한 정황과 이것들이 앞으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나왔던 사업들하고는 종류가 좀 다른 거죠. 규모도 다른 거고. 이거는 사람들을 토토를 끊임없이 사게 하고 그 수익을 자기가 홀랑홀랑 먹으려고 했던 구조적으로. 새로운 거 나오면 다 큰다고 그래 하나. 지켜보시고. 이 뉴스가 너무 조그맣게 취급되고 있어요. 응? 특수본에서 이제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20일에야 고소인 자격으로요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여기 뭐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20일 현장 투표 마감 직후에요. 민주당 경선 자료가 미확인 자료가 SNS에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고요. 민주당 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조사위를 꾸리고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요. 형사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뭐 경선에 들어가면 각 당의 자원들 계속 나올 텐데 지금 이제 1등 후보가 있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고 제가 보기엔 근데 이건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예견된 사고예요. 왜냐하면 참관인이 1,000명이 넘거든요. 1,000명이죠 거의. 예. 근데 이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 많고 통제가 안 되는 1,000명인데 이 1,000명들이 다 봤거든요. 결과를. 전국에서. 우선 1차적으로는 민주당 선관위 잘못이 맞죠. 이 참관인들이 자기가 본 걸 서로 카톡으로나 공유하지 못하도록 관리했어야 되는 1차 책임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생각해보세요. 개인들이 자기 개인 카톡으로 이거 돌려보면 막을 길이가 없어요. 막을 길이. 어떻게 합니까? 뭐 소송을 합니까? 현장 체포를 하나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처음부터 투표 즉시 개표하고 공표하자고 룰을 정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면. 근데 이때 이제 각 캠프가 현장에 이 투표가 먼저 발표됐을 때 경우에 자기한테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리할 수도 있지만 불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 이제 나중에 본투표에 영향을 줄까 봐 이미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중에 한 번에 공개하자고 각자 유불리를 따져서 그때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각자 캠프의 유불리를 따져서 그렇게 가자고 각자 캠프가 합의한 만큼 그만큼의 책임이 각자 캠프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어제 확인된 게 126개인데 반대편에도 구멍이 있겠죠. 반대편에는 원래 있던 구멍일 테고 이 구멍을 꼭 뚫었어야 했냐 가지고 말들이 많은 거죠. 어차피 이 구멍 뚫은 방식으로는 아예 배를 올리지도 못했고 뚫지 않아야 될 구멍을 뚫은 거고. 네, 선체만 훼손된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면 건들지 않고 가만히 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 원인들 조사하고 그러는 건데 자동차 사고 났는데 그 자동차 옆면에 구멍을 126개를 뚫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도 특검을 해서 과연 꼭 뚫었어야 했는지 일부러 뚫은 거 아닌지 다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유승민 의원이 어제 관련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자신이 2년 전에 원내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세월호 선체 인양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꺼려했다라는 일종의 내부 고발을 한 거죠. 유승민 후보가 주장하는 게 따뜻한 보수인데 이게 보수 진보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국민들이 죽었는데 안타까운데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버린 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떠들면 좌파다라고 공격을 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버렸죠. 심지어 세월호 유가족조차도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하는 일이 없는 거다. 저는 오늘
어제 아침에 이 머리 하는 걸 보면서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쉬어도 참 그거를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게 얼마나 많이 보도됐고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습관처럼 하는 거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그것도 어떤 이런 상징적인 날에는 생각이 안 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굳이 불러서 또 그 머리를 일도 안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게. 네, 외출은 원래 잘 하지 않았고 외부인도 안 만나는 날이었는데도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일 같이 아니, 그 보입니다. 뭐 습관처럼 뭐 예. 그렇게 세수처럼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날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보통의 설마 길에- 안 하겠지 하고 내가 찾아봤거든요. 이날은 안 하겠지 하고 그것도 굳이 같은 그 시간에 바로 하고 있었다는 게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를 다룬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남의 일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교통사고다라는 프레임을 들이댔어. 돈 문제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었죠. 네. 그 유족들에게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악마적인 방식이에요. 사실은. 자, 다음 순요. 네, 지지부진하던 인양 작업이 대통령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결정된 뒤부터 갑자기 속도 내고 있다. 이런 지적 어제도 이건 뭐 해드렸었는데요. 우리도 하고 모든 언론이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 해수부 입장이 나온 겁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요,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다른 변수에 작어오면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러시겠죠. 네. 특검을 해봐야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수원지법 행정 2단독 김강대 판사가요, 어제 세월호와 관련된 판결 하나를 했습니다. 세월호 때 숨진 교사를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밝힌 건데요. 보훈처 같은 경우에는 단원고 교사 4명에 대해서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결정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유족들이 그런 결정을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을 냈고요. 유족 편을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어제 한 겁니다. 대부분 교사들이 학생들 먼저 탈출시키다가 빠져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유족들은 유공자로 등록을 해달라고 했는데 보훈처는 안 된다고 한 거고 수원지법이 해주라고 한 거죠. 예. 뭐 상식이죠, 사실은. 네. 자, 다음 수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는데요. 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라는 건데요. 김 총장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 수사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수사받고 나온 당일날 아침에 저희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 이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영장 청구 되는 각오로 가고 있다. 대통령을 특별히 봐준 게 아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주 초쯤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하지 않는다면 대단한 특혜를 주는 건데, 예. 저는 청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발부가 될지는 그건 법원의 문제고요, 그다음부터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최순실 씨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포츠토토 사업권에 개입하려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스포츠토토 지금까지 헌재 심사 내용에도 안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특검에서도 특별히 다루지 않았고, 하지만 저는 여기 엄청난 이권이 있다고 봅니다. 스포츠토토. 여기, 거대한 줄거리 하나 나왔다고 봐요.